두산 에너빌리티 2023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5.9%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7%가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회전으로 산출이 되고 PBR은 1.9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뉴스로서 과징금 161억 확정,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 뉴스에서 3월 20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전 대표이사와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나왔다. 찾아보면은 그 회계법인은 3일 회계법인으로 나와 있고요. 전 대표이사는 쭉 추적을 해봤는데 오나 그 박지원 씨는 해당이 안 되는 거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최 뭐 아무개라고 한 5년 전에 그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음, 그분이 그 한 4년 전 그 사업 보고서에서는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 사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고의 분식 회계 혐의는 결국 벗었지만 신외부 감사법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혐의. 에, 우리나라에서 요즘 분식회계라는 표현을 안 하고 분식이라는 거는 원래 그 또 일본에서 들어온 용어이기 때문에 또 안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용어는 분식회계다. 그리고 또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그 혐의가 뭐냐 그러면은 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총공사 예정원가 과소 산정 이게 무슨 뜻인지 그 예가하고 그 손익계산서하고 뭔 관계냐 잘 모르겠고 그런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 계상하거나 그 예가 과소 산정한 게 무슨 매출을 과대 계상하는 거하고 뭔 상관관계가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사 손실 충당 부채를 과소 계상했다. 공사를 하면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가 과소계상했든 많이 계상했든 그건 그 회사가 판단할 일이지 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종속회사 투자지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가지고 과소계상한 혐의도 있다. 그러니까 이익을 줄여야 되는데 이익을 안 줄였다.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공사 관련 손실을 적시에 파악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도 있다. 그게 참 맨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참 그 평가라는 게 그 이 공정가치라는 이름으로 평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참 어려운 난제인 것 같습니다. 회계 부정 수위는 중과실로 때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이는 대우조선해양 고의 분식 회계 사건 이후 관련 처벌 정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신외관법 이후 가장 큰 금액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은 적어도 파이낸셜 뉴스라고 해서 전문지로 알았는데 발생 시기에 대한 안내가 없어요. 언제 그렇게 처리한 건지. 고의성은 없었다. 하지만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결정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최대 피해자인 두산 에너빌리티로 두산중공업 시절이죠. 그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2023년의 그 사업 공시 내용은 2021년까지의 손익 내용을 공시합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발생된 거는 그 이전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지금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어요. 매출이 6조 6,518억 원대로서 25.9% 증가했고,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20.1%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는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해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68.7%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률은 3.2%가 상승했습니다. 판매 관리비를 5.6% 줄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4,548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무려 433.2%나 크게 영업이익 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 5.2% 상승했고, 생산성, 원가 생산성 0.0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 경우에는 영업의 부문에 적자가 많습니다. 기타 손익에서 그 5,523억 원의 그 손실이 있고, 2022년도에는 1조 1,738억 원의 손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됐던 것을 그 2022년에 와서 손실 처리한 건가?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금융손익에서도 손실이 있고, 그래서 세전 그 순이익은 다 세전 적자로서 2,347억 원의 적자고, 뭐 법인세 빼고 그다음에 그 기타 포괄 손익들을 다 빼면은 적자가 2,134원이고, 2021년도에는 무려 1조 1,685억 원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A 기타 손실에서 가장 큰 손실은 종속기업 투자 손상 차손을 계상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이제 미리 지득된 정보로는 그렇게 느껴진다 이거죠. 스루폿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미리 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조 5,510억 원으로서 33.3%가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율보다 이게 이 재료비 증가율이 더 높으니까 7.5% 갭이 있는데, 이것으로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21.6%가 증가했고요. 그러나 스루풋율로는 2.1%, 스루풋이라는 용어를 저는 계속 쓰고 있지만은 국내에서 어떤 번역할 만한 마땅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원어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냥 과거 개념이라면은 매출원가 기준으로 하면은 매출 총이익인데, 그 그러면은 이제 마진율이라고 좀 표현해 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마진율이 2.1%가 그 하락했다. 그리고 운영 경비가 22.4% 증가했어요. 판매 관리비 조금 아끼는 거 가지고는 말이 안 되고, 공장 생산비가 26.7%나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1.08로서 전년보다 0.01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3,176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372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반대 현상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재고가 줄면은 스루풋은 이익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2022년 영업이익 갭이 딴 때보다도 더 많이 크게 났다는 거, 요게 이제 핵심 원인이 되겠어요. 재고자산 명세를 비교해 보면은 WCAI 제품과 제공품인데 444억 원이 감소를 했고, 미천구공사를 스루프 쪽에서는 그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2,894억 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한 거를 그 재고자산의 변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2,400억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되겠죠. 그래서 2022년 미천구 공사 잔액이 감소했다는 것은 2022년도에 그 미천구 공사가 여기 3,269억 원, 3,270억 원이 감소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출을 또 추가 인식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1번과 2번으로 디커플링해서 1번 매출원가 재료비는 14.5%가 증가했고 운영 경비는 22.4%가 증가했습니다. 판매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금액상으로 26.7%가 증가했습니다만은 가공 비율로는 3.9% 하락, 그리고 재료비는 3.9%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회사는 그 비성분을 그 내용 그대로 제가 그 가져온 건데요. 이쪽 이 운영 경비를 세 가지로 너무나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궁금한 게 에너지 비용 같은 게 얼마 들어가는지, 또 수수료 같은 게 얼마 들어가는지. 근데 너무 단순화 시킨 것도 좀 이해를 하는 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1단계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과 비성분의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비교하면은 갭이 있는데 이것이 BWCI 원재료 등 미착품 등 그거에 대한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합니다.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매출원가 쪽에서는 뭐 결과는 같습니다. 이 WCAI로 하나 그렇게 되죠. 음,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그 원재료가 사용액이 아니고 매입액으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앞서도 그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아니 요거는 현금 흐름표가 아니고 미청구 공사 금액이 현금 흐름표에서 현금이 1752억 원이 나갔는데 그러면은 이제 장부상으로 1752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무려 2,894억 원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더 증가한 게 1,142억 원이 증가했다. 자, 돈도 안 나갔는데 어떻게 이게 또 증가하느냐? 물론 이제 그 현금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나간 거로 그냥 인식을 하는 거로 계산을 하니까 그런 건 모양 그렇게 될 텐데요. 어쨌든 1141억 원의 매출이 더 잡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전년보다는 전년에는 좀 적게 잡혔고 그다음에 2021년도도 더 적게 잡혔는데 2023년에 오히려 더 많이 잡혔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갭의 금액들은 대손상각의 범주를 벗어나는 금액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미청구공사의 그 잔액을 그 평가하는 금액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저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왜 이렇게들 안 맞아 떨어지는데도 그렇게 하는지 갭이 너무 크다 이거죠.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은 미청구 공사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그 비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감액과 일치하니까 1단계 패스한 거하고 마찬가지 결과를 낼 수 있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도 이 갭2가 제로가 나와주면은 딱 좋은데 한 2023년도에 3억 1,900만 원,
2022년도 일은 딱 맞았어요. 일은 단지 단수 차이일 거고요. 2021년도는 38억 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도 뭔가 부족한 부분인데 이게 뭔지 추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는 못하다. 투명성이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운영 경비에서 인건비가 7,080억 원이 집행이 돼서 11%가 금액상 증가했고 직원 수는 5,965명으로서 149명이 증가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1,870만 원으로서 8.3%가 인상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는 무려 26.9%나 인상을 시켜줬어요. 나머지 아까 얘기한 대로 기타 비용으로만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일반 경비들을 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회전으로서 전년보다 그래도 조금 소수점 두 자리로 0.0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회전이. 스르픈율은 거꾸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30%에서 22.1%로 떨어졌는데 그 차입금을 많이 갚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는데 문제가 하나 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매출채권 회전율하고 매입 채무 회전율을 항상 제가 분석을 하면 산출하는데 이 투자 자본 이익률까지만 제가 그 산출하고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이 갭이 너무 클 때는 좀 언급을 좀 해야 됩니다. 본인들의 그 연간 수금 속도가 11회 전이면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수금을 한다. 이런 얘기로 계산이 되죠. 그런데 매입 채무 회전율은 4.7회 전이다. 5회 전으로 보더라도 한 2.2개월, 한 2.5개월 정도 납품업체들이 돈을 좀 늦게 받아간다는 얘기죠. 그럼 현금이 좀 부족한가? 그것도 나중에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늦으면은 어, 운영하는데 좀 어려울 거고 납품하는 사람들이 이자 쪽에도 그 납품 가격에 좀 뭐 표시를 안 하더라도 비싸게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아까 그 원재료 가격도 상승을 했다고 추론을 했죠. 어쨌든 이렇게 이 포괄 가공비 배부 제거 자산율이 상승했고 스르픈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거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또 인하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추론하고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올랐을 거다 하는 거하고는 모순된 반중 추론이 나와요. 그리고 그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 결과는 뭐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제품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보면은 또 증명이 된다 반증이 실질적으로 그 상승했으면은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그 미천고 공사까지 포함된 거니까 조금 한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원재료 제품 가격 추이를 보면은 원재료를 상세히 그렇게 여러 개 품목들을 했는데 이 가중 평균을 할 수가 없고 단순 평균 5% 인하가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반증 수준으로는 되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가격은 반증이 안 되죠.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27%나 수주 판매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건 한 반반 50%뿐이 패스를 못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요거를 뭐 요약표로 얘기를 해본다면은
원재료 평균 상승률이 그 마이너스 5%이면은 제조원가 비율 곱해서 상승 인하 압박은 2.2% 인하 압박을 받게 되는데 가공비도 좀 올라갔단 말이죠. 이게 좀 내려갔죠, 가공비도. 그래서 2.2% 하방 압력을 받는다. 그러면은 판매 가격을 깎아야 되는데 4.4% 정도. 근데 판매 가격은 거꾸로 26.9%가 올라간 거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샘플들이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그러나 상징적인 그 랜덤 샘플 이론으로 보더라도 가름은 할 수 있다. 정확성은 떨어져도 흐름은 가능하다. 이렇게도 되지만은 완벽하게 소화가 되질 않습니다. 수주사항을 보면은 수주사항 공시하는 것도 좀 수준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기간이 뭐 들어간 것 같은데 기초가 있고 증감이 있고 매출 계상액이 있고 기말 그 수주잔고가 있는데 여기 매출 계상액이 7조 6천이라고 돼 있는데 손익계산서에 6조 6천억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주 쪽에서는 매상이 7조 6천억이 되는데 어떻게 9,684원이나 크게 차이가 나냐? 이런 것도 검사는 안 해보고 내보낼 거예요. 아마 제가 그걸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해서 미청구공사하고 연계시켜서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래서 미청구공사는 포괄 제공으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초과청구공사라는 게 이제 그 다른 표현으로는 계약부채라고 해서 이행해야 될 의무 금액이라는 얘기가 되죠. 대부분 수주가 지금 이게 한 15조, 한 16조 정도 남았으니까 아까 그 매출이 6조였으니까 한 2배 반 정도 수주는 받아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이행해야 될 세금이 이렇게 초과청구공사 금액이 더 높아야 되는데 2021년과 2020년도는 거꾸로 초과청구공사는 미청구공사보다 오히려 작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초과청구공사를 과대평가했는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뭐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미루어서 이렇게 그 마이너스 된 쪽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그, 그 과징금 먹었다는 그런 거로 봤을 때 현재는 완전히 그게 개선이 됐냐 하면은 지금까지 본 거와 마찬가지로 아직 완벽한 것 같진 않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그 2024년 매출 예측은 8조 3천억 정도 되겠어요. 계획상 한 9천억 남는 거로 됐는데 더블 정도 공격적인 목표를 잡아서 재고가 20%를 증가한다면은 재고도 늘려서 영업이익은 1조 1,830억 원이나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재고를 20% 줄인다면은 한 6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한 5천억 원 정도 어, 그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르폿 회계로 그 예측해보는 8조 2천억 정도가 나와요. 요 경우에는 적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흑자를 내기 위해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이 결과적으로 4.5 회전 하는 데까지 성공한다면 지금의 미천고공사를 좀 빨리빨리 끝내서 추가 매출 인식들을 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1조 1천억이나 늘어나죠. 이 정도는 돼야 한 6천억 정도 남는다. 스르프 기준으로 볼 때는 원가 회계하고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 그 분석 그 예측 분석상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고요.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범주 내에는 들어갑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뭐 큰 투자 없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4,235억 원을 벌어서 5.6%, 작년하고 유사한 성격이고요. 채권자한테 1조 1천억 원대를 갚았고 전년도에도 그렇게 갚아서 2021년도 레버리지율이 40%에서 22%까지 거의 반가 간격을 정도를 내렸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거꾸로 돈을 들이밀었다는 얘기인데 245억 원, 그 다음에 1조 5,800억 정도를 주주들이 더 집어넣었다 회사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 내역을 보면은 2022년도가 유상증자가 1조 1천억 원이 있어서 요게 이제 이치를 딱 합니다.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최종 1조 5천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유입된 돈 중에서 채권자한테도 1조 한 1천억 원 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나간 거지만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받는 거 플러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17,890원으로서 2023년 초보다 2,390원 상승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193%, PBR이 1.93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5% 이상 주주는 두산이 30.39%, 국민연금이 6.73%, 외국인이 17.08%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러빌리티를 분석하면서 오는 느낌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원가 회계 기반 회계 처리 기준 불합리성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을 다른 말로는 분식회계라고 부른다. 그 발생의 근본 원인은 고의성 등의 원인을 떠나서 근본 원인은 저는 원가 회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어떤 그 비리 이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원가 회계가 분식을 유혹을 하는 근본 원인이다.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장 가치 평가 등 여러 평가 방법이 있지만 원가란 개념 자체가 가공비를 배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럴 가치가 있다고 개념 정의를 한 원가 회계는 사실 공산주의 노동가치설에 세뇌되어 있는 셈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면 이제 시스템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루프트 회계는 재고자산에 관한 분식 회계를 출발부터 불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수주산업에 대한 매출인식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미청구공사 회계 처리 기준은 사실 아직 청구하지 못한 공정 진행률을 임의로 책정 매출로 인식하라고 허하는 회계 기준이야말로 그 분식 그 자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문해 보고 싶고요. 따라서 회계 처리 기준 경계선상에서 임의성이 발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처리하는 근거 중에 또그 회계 처리 기준이 IFRS 1115인데 이게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회계 기준을 정한 거예요. 수익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은 사실상 불합리한 기준이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 운운하는데 정말 근본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미 청구공사의 매출인 수익은 미래 이익을 현재에 가져온 것으로서 국가에 비유하면 미래 세대의 부를 현재에 가져와 그 혜택을 누리고 미래 세대는 공궁에 빠뜨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